자, 오늘은 이제 3권, 학원이라고 할 수 있죠. 상중, 하로 나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중권까지 진도가 좀 나갔고, 이번에 이제 학원을 나가래요. 학원은 문학이죠.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과 삶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문학을 접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문학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학이라는 이론과 그다음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을 좀 발췌해서 다 수록해 놓을 수는 없잖아. 문학 교과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이랄지,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수록해 놨습니다. 전체 내용적 구성은 문학 일반부터 시작해서 현대문학, 그 다음에 고전문학.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국어의 지식과 관련돼서 뭐 고전문법이랄지, 또는 문학사.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수록해 놔서, 타직열, 근데 보면, 군문 같은 거 있잖아, 시험. 군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국문 학사 파트가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적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한계성과 관련돼서 뭐냐면, 워낙 이게 또 저자 시비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을 최소화시켜 놓은 것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손색이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잡혀받지 못했던 우리 교재 속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강 시간을 통해서나 문제풀이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문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문학이라는 게 뭐냐?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글로써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학이 뭐라고요? 글로써 배우는 것. 그래서 원래 그 문학의 추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학은 원래 교훈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 교훈적 측면을 강조한 거죠. 문학을 통해서 배우는 것,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문학이었다는 것이죠. 뭐 동서고금박론하고 문학이라는 어떤 장르는 유형, 형식이 좀 다를 뿐이지, 뭐 그들에 있어서의 그런 지향하는 바는 좀 다 같았지 않았을까. 뭐 현실에 대한 어떤 고민, 또 현실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는 미래에 우리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들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런 소망이 있다 없다? 있고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매력이 있어요.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대문학도 있고 고전문학이 있지만 현대문학은 사실 뭐 현대문학 그런다면 가보경작 이유를 현대문학이 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에부터 현대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대문학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전문학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50년, 뭐 60년, 70년 뭐 전에 문학이다 할지라도 상당히 고전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 현대문학은 이 선생은 그래도 산만큼의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지금이 시점이 현대라고 하면 좀 더 50년, 70년 전은 근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소 그런 어떤 실효적인 거나 시대적 정신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 애국료라는 감정은 똑같아? 다르다? 다르다. 조선시대 사람들이라는 것도 희노애락, 애국이라는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희노애락, 애국욕은 분명히 다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적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 그 작품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 양식에 따라서 뭐 시로 나눈다든가 소설로 나눈다든가 수필로 나눈다든가 뭐 희곡이나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표현 양식이죠. 그들이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측면은 결국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되나요? 뭐 근데 뭐 문학 가운데 더러는 뭐 동물의 이야기 나올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이솝우화 같은 경우는 동물 이야기 많이 나와요. 나오죠. 하지만 그 이솝우화의 동물 이야기도 결국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인간과 관련된 것이죠.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문학이라는 것은 뭐에 귀결된다? 인간에게 귀결된다. 인간이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 음절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한다? 인생.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뭘 다룬 거다? 인생을 다룬 거다. 인생이 뭘 다루냐?
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 규결되는 것은 뭐 인생에 있어서 뭐냐, 인생이 뭐냐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규결되는 사람 인생으로 규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서 동물의 삶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건 뭘 얘기한 것이다? 인생을 동물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런 장르를 우화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한다? 우화.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을 빗대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더구나 이 우화는 어떤 측면이냐, 문학이 가졌던 원래적 기능, 문학은 글로써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제 교훈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그래서 문학의 원래의 원초적 기능은 뭐였다? 교훈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것도 뭔가 좀 메시지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갖다 전달받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읽을까 안 읽을까? 읽지 않겠죠. 그러면 작가가 원했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뭐라는 요소가 가미된다? 쾌락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일은 그렇게 가장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문학은 교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쾌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있거든요. 결국 쾌락적 기능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고, 그가 썼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의 정화, 감정의 정화, 어떻게 보면 후련함. 카타르시스를 좀 더 뭐랄까요, 이것을 좀 더 본능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사작용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다 막 설사에, 이 아침부터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설사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막 배가 뒤틀리고, 상당히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 고통, 초조함과 막 이런 것들, 이런 것의 상황에서 화장실에 앉았을 때, 쏟아부었을 때 후련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카타르시스, 마음의 정화, 감정의 정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그 후련함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문학을 보면 우리가 고민스럽고 답답함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후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후련함. 후련함이 있다는 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그만큼 쾌락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적인 측면은 자꾸 뭐가 좀 무거움이 느껴지죠. 그러한 거래요. 근데 쾌락은 뭘 좀 느껴져? 가벼움이 느껴지죠. 후련함이 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문학적 기능을 관련해서 쾌락적 기능을 이야기했다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벌써 문학적 기능이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죠. 무슨 기능? 교훈적 기능과 그다음 뭐가 있다? 쾌락적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양립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알고 보니까 마치 그 당의정 혹시 들어봤나? 당의정이라고 알약 있죠. 알약이 있을 때 사실 그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였을 때, 어린아이에게 뭘 먹였을 때? 약을 먹였을 때 약이 쓰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지? 나도 뭐 어렸을 때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이 쓰니까 안 먹었단 말이죠. 입에 넣으면 저 쓴맛이 팍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생약과 같은 그런 약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까? 약을 먹여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병에 대해서 치유될 수 있을 테니까 약이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약을 먹게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는 뭔가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실 뭐 알약이라는 게 없었던 오래전 시대에는 우리는 주로 뭘 먹었을까요? 한약이라는 거. 한약을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아프면 한약방 가서 약을 지어서 그걸 달여서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먹었어. 그때 써야 안 써요? 쓰죠. 한약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감초를 그래서 많이 넣어서 쓴맛을 좀 제거한다지만 그래도 이제 약은 쓴맛에 먹는다. 써야 약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약이 썼어요. 그러면 그 쓴 약을 어떻게 되겠어?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로서는. 처음 먹었던 경험이 있던 어린아이는 쓰니까 다음은 먹을까 안 먹을까? 절대 안 먹겠죠.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안 먹는다 맞아요.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먹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스킬하는 거죠. 어떤 스킬을 쓰냐면 그릇의 표면에 꿀을 바르는 거예요. 꿀을 바르고 아이에게 근데 내용물은 똑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내용물은 똑같아. 검은색이 말이죠. 물이야. 그러니까 아이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려고 하겠지. 야 그런데 아이야
이거는 그 약이 아니란다. 이 약은 지난번에 먹었던 약과 다르단다. 이 약은 달단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그래, 또 아이들은 순진하잖아. 그러지 않겠어? 두 번째 엄마의 말에 그래? 그래서 엄마가 한번 그렇다면 그릇에 한번 혀태봐. 아빠 엄마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아이의 입에 대주는 거죠, 그릇을. 그리고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혀를 꺼내서 그 그릇의 표면을 갖다가 한번 대보겠죠. 실제적으로 그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표면에 되는 거예요, 표면에. 실제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내용물이죠. 거기 탄약, 물이죠. 그릇이 아니잖아, 그릇은. 그릇은 뭐예요? 일종의 형식에 비유하는 거죠. 내용을 그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은 거죠. 근데 이제 그릇에, 형식에 비추어서 뭐 하는 거예요? 딱 보고는 다니까, 이 내용물은 단 거다라고 생각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결국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만든 약이 무슨 약이다? 당이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이정이라는 것은 설탕당자예요, 설탕당자. 설탕당자와 관련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자가 설탕당자야. 당이죠. 우리가 쌀 같은 것도 이렇게 오래도록 씹으면 달아야 안 달아요? 쌀 같은 거 이제 밥도 이렇게 오래도록 씹으면 달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쌀미자거든, 쌀미자. 그래서 쌀을 갖다 오래도록 씹으면 달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보통 당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당자야, 당. 그런데 뭘 입었냐라고 할 때 당이라고 하는 거거든, 당이. 바로 설탕 옷을 입었다는 거죠. 종이 됐나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당이정이요. 사실 이 약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그렇죠? 아이들이 약을 안 먹을래. 써서 안 먹으려고 그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먹지 않으려고 했겠지. 근데 당이정을 발견해가지고 이 당이정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약을 먹어도 어때? 입에 넣었을 때 달아 안 달아? 달죠? 그 담에 속아서 뭘 써요? 쓴맛을 취하는 거야. 이 속에는 뭐가 있다? 겉에는 단맛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더라 같이 쓴맛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단맛과 뭐가 있다? 쓴맛이 있죠. 실제적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했을 때 또 이 약은 단맛을 주고자 하는 거야? 원래는 쓴맛을 주고자 하는 거야? 원래 쓴맛을 주고자 하는 거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디에 남기는 거야? 쓴맛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쓴 약을 사람들이 거부하듯이 결국 쓴맛을 취하게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하다? 그것을 좀 포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에 포장하는 거야? 단맛에 포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쓴맛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야. 그래서 그걸 뭘 취한 거야? 단맛을 잠깐 포장했을 뿐이야.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 보면 단맛과 쓴맛을 다 취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결국 이 약을 먹게 되면 처음에 단맛을 먹는 거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쓴맛을 통해서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쓴맛과 단맛을 다 취한 거지. 그래서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뭐다? 이런 재미를 통해서 쓴맛을 전달하는 것이다. 재미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것이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적 기능이다, 절충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학 기능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시작, 교훈적 기능. 두 번째 뭐다? 쾌락적 기능. 세 번째가 이 둘을 합쳐놓은 절충적 기능.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지? 종합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의 기능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 따라서 과거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기도 하고요. 뭐 문학의 기원설이 나온다든가 문학의 기능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나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건 기본 내용으로 그냥 이해하도록 하는 거고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문학의 이해 관점이나 문학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문학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문학이라는 것은 다른 예술의 한 장르가 되겠죠. 우리가 보면 예술에는 예술 있잖아, 예술. 예술에는 결국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술에는 문학도 있을 수 있겠죠. 음악도 있을 수 있겠죠. 미술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무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조각도 있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예술에는 뭐가 있다 같이? 문학도 있겠고, 음악도 있겠고, 미술도 있겠고, 무용도 있겠고, 뭐도 있다 같이? 조각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 예술의 하위 갈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모든 이것들도 전부 다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거든?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이야기하겠지. 이런 것도 결국 작가의 뭘 얘기한다 했지?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상과 정서를 갖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그 표현 매체를 뭘로 삼았느냐 이거지. 문학의 표현 매체는 뭘까요? 문학의 표현 매체는 바로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그죠?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이런 사상과 정서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뭘 통해서 표현한다 같이? 소리. 선율, 소리죠. 미술은 뭘까요? 미술은 선과 색채를 통해서 표현하겠지. 그런 거죠. 그리고 미술에는 어떤 요즘 설치 미술이다, 기타 여러 가지 응용 미술이다라는 것은 소리까지 포함되는 그런 미술도 있을 수 있겠죠. 전 직접 어린아이들 그 동화책 보면 그죠? 새 있잖아, 새 이렇게 하면 새가 뻑뻑 새는 뻑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그래요. 그런 것들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전통 미술은 선과 뭘 통해서 색채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무용은 뭘 통해서 드러낼까? 몸짓을 통해서 어떤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조각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작가의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게 된다고. 저게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것도 다 뭐에 속하지만 예술에 속하지만 다른 예술의 하위 갈래와 문학이 다른 점은 뭐다? 문학이 다른 점은 그 표현 매체가 언어라는 점. 알겠지? 표현 매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정리됐나요? 문학이 결국 다른 예술의 하위 갈래와 문학이 다른 점 뭐다? 뭐가 다르다는 점? 표현 매체가 다르다는 점. 이것도 하나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학이라는 것이 다른 예술의 하위 갈래와 궁극적으로 다른 점 뭐냐? 그럼 뭐가 다르다? 표현 매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우리가 어떤 예술이라고 하냐면 문학을 언어 예술이다. 그래. 문학을 뭐라고 한다? 시작. 그래서 문학을 정의하면 문학의 언어적 정의죠. 문학은 무슨 예술이라고 얘기한다? 언어 예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이 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무슨 예술이다 같이 언어 예술이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문학은 무슨 예술이다 다 같이 언어 예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가장 쉽게 잘 나오는 게 뭘까? 문학의 초점은 언어에 있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춘다?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죠. 그 언어의 가장 중요한 언어의 중요성이 있는 가장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는 뭐가 될까?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인데 문학의 장르 가운데 가장 그 언어에 있어서 문학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장르는 뭘까? 그게 바로 시입니다. 시. 알겠지? 그러면 문학의 언어는 주로 어떤 언어냐? 대체로 보면 문학의 언어는 잘 알아둬요. 주관적 언어다. 함축적 언어다. 함축적 언어다.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다.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다. 또는 형상화된 언어다. 형상화된 언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학이 결국 언어 예술이라는 거고 그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언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가 어떤 장르다고요? 시다. 그래서 시가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시가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시 나와 안 나와? 거의 나와. 거의 나와. 물론 시, 소설 또 나오고 수필도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비중으로 보면 현대문학 파트에서는 뭐가 가장 잘 나온다? 시가 가장 잘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학은 언어 예술인데 그때 언어는 주관적 언어이자 함축적 언어이자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이자 형상화된 언어다. 우리가 예술적으로 변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사용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에 대한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작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변형됐다. 작가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책을 보면 이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있을까 없을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울었나 보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런 시 들어본 적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이런 시가 있는데 그런 시보다 해서 국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 국화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우리가 가을에 피우는 게 국화 아니겠어요? 요즘 국화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국화 또는 그 국화의 한 종류라 볼 수 있는 뭐 구절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축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국화는 보통 그래서 가을에 피는 일정 기간이 있겠죠. 가을에 피는 어떤 소위 한해살이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사전적 정의로는. 그러나 그 의미를 그대로 시에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는 그립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고 꽃의 의미를 내 누님에 비유했단 말이죠. 그럼 내 누님은 어떤 누님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누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탄한 인생이다. 순탄한 인생이지 않았다. 뭔가 그립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뭔가 좀 고달프고 힘들고 고단할 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내 재미에 묻히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그러죠. 내 재미에 묻히게 되면 누군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 없어? 없어. 내 재미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뭐 할 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상대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그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고향에서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과 같이 살면 형제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림이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같이 사는데 무슨 그림이 있겠냐고. 그럼 타지에 가서 살 때 또 타지에서도 막 재밌게 자기 삶을 더 유의적인 측면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삶.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 형제에 대한 그림이 없겠죠. 왜? 자기 삶의 그림에 묻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럴 때 누가 있어요? 부모님의 그 따뜻한 품이 그립기도 하고. 알겠지? 형제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워. 그러니까 뭔가 그립다는 것은 결국 그런 거야.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운 거겠죠. 그렇죠? 그립고 아쉬움. 자, 아쉬움이라는 건 뭘까요? 인생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미진한 것들이 있겠죠. 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마 이제 그때 부모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형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좀 들었다면 또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더라면 근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바로 그립고 아쉬움이라는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세 번째 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립고 아쉬움에 뭐해서?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가슴이 조이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가슴이 후련한 게 아니죠. 그리움과 아쉬움 때문에 내 가슴 뭐 할 수밖에 없다? 조일 수밖에 없는 초조했던 그런 나날들. 그런 나날들을 네 누이는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던 거예요. 젊은 날에. 근데 그 누나가 그런 것들을 보냈는데 그런 나날들 보내고 지금 어디 있어? 거울 앞에 섰거든. 거울 앞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내 삶을 다시 반추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움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내 삶이라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그 삶을 통해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내면적으로 뭐여지는 거예요? 반성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면적으로 성숙한다는 의미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누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성숙한 사람이 된 거야. 인생의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길에서. 알겠죠?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누이. 그 누이를 닮은 꽃이 바로 뭐다? 국화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국화꽃은 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을에 피어나는 결국 한해살이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 풀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국화라는 의미는 원숙한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듯 시인은 그 시어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뭐한다? 변용한다는 겁니다. 내 말 알겠죠? 그걸 주관적 변용된 언어죠. 그래서 시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시를 통해서 시어에다 밑줄 쳐놓고 그 시어의 의미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시어의 함축적 의미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기서 함축적으로 하는 것은 함축적으로 하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함축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비유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를 다 포함해서
비유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함축적 언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음 밑줄 시어의 비유적 의미로서 알맞은 뭐냐 또는 상징적 의미로서 알맞은 뭐냐 또 더 나아가서 함축적 의미로서 알맞은 뭐냐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문학은 무슨 예술이기 때문에?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문학은 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이 뭐 주관적인 언어다든가 함축적 언어다든가 예술적으로 변형된 언어다든가 형상화된 언어라든가 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의 언어가 되고 그런 문학의 언어의 특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가 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결과물. 그 작가가 이제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게 문학 작품이죠. 그럼 문학 작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래서 문학의 이해 관점, 교재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온 게 문학의 이해 관점이다. 자, 이 문학의 이해 관점은 상당히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이거는? 칠판 지워도 되죠? 자, 문학의 관점,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내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죠?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외재적 관점,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풍기는 어떤 인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뭐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력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뭐 세계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풍기는 인상만을 통해서, 외면적인 어떤 모습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외지적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품이 있을 때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뭐 소위 그런 실제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작품이 나오기까지 외부적 환경. 근데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누구냐? 작가를 탐구하고 그 작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런 작가의 삶을 녹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작품이 나왔던 시대가 언제냐? 시대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체적으로 6.25가 있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6.25적인 어떤 환경, 그런 시대적 환경이 이 작품 속에 반영됐을 것이다. 아니면 일제강점기라면 일제강점기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때에 따라서 뭐냐면 그 작품을 결국 쓰게 된 것은 작품은 작가만이 향유하기 위해서 작품을 쓴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품을 대했던 독자들의 여러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또는 독자가 그 작품을 읽었을 때 가졌던 감정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뭐 했건데 독자들이 다 뭐야? 재밌어 했다면 이 작품은 재밌는 거죠. 대체로 독자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또 그런 관점도 있겠죠. 그런 거래요. 근데 이런 걸 다 떼어놓고 작가다, 현실이다, 독자를 다 떼어놓고 오로지 작품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가끔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 또 자네는 직업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죠? 나이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뭐 직업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그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봤더니 부모가 신랑의 부모가 이 신부 측의 부모와 서로 원수지간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 그놈들과는 안 된다. 막 그래. 그럴 때 이제 그에 따라 너무나 둘이를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설득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변의 환경은 따지지 말고, 알겠죠? 그 부모가 어떻다, 누구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저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있어 없어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나오잖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학적 이해 관점으로 돌리면 그
그 작품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작가도 고려하지 말고요. 그 작품이 나왔던 시대적 환경도 고려하지 말고요. 그 작품을 읽었던 독자들의 생각들도 고려하지 말고요. 오직 그 작품만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그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재적 관점에는 그게 몇 가지 요소가 있다? 3가지. 작가를 고려하는 것, 그 다음에 현실을 고려하는 것, 그 다음에 독자를 고려하는 것. 따라서 외재적 관점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 3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고, 내재적 관점은 뭘 중시하는 거다? 작품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재적 관점에 있어서는 작가, 현실, 독자. 내재적 관점에 있어서는 다 같이 작품 자체. 그래서 작가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작가의 삶이랄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삶을 통해서 작가의 삶의 이해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작가의 의도, 왜 이 작품을 썼는가, 그런 작가의 어떤 의도를 들어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 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소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무슨 논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반면에 현실 갖다 이해할 때 있어요. 현실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는 대체로 작가의 삶이나 작가의 의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현실을 갖다 고려해서 작품을 갖다가 이해할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은 뭘까요? 대체적으로 시대적 환경, 시대적 어떤 분위기, 또 시대적 상황, 이렇게 시대적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자입니다. 독자를 고려해서 독자가 그 작품을 대했을 때 갖는 어떤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 감정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야.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그들의 독자들이 보여줬던 공통된 감정들이 있겠죠.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독자의 뭐가 중시되는 겁니다. 독자의 감정이 중시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론적 관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외재적 관점에는 거기 몇 가지가 있다는 점? 3가지가 있다. 따라서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독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게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라고 했죠. 작품 자체. 아까 문학은 무슨 예술이라고 했지? 언어예죠. 그러니까 언어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언어.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언어에 초점 맞추는 것이 바로 내재적 관점이다. 언어. 그럼 언어는 어떻게 표현됐는가가 나오겠죠.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랄지, 표현 기법이랄지, 또는 뭐 운율이랄지,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어조랄지, 됐죠? 이런 것들. 또는 이미지랄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점? 내재적 관점. 이렇게 해서 문학의 이해 관점은 거의 2가지가 있다.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가 중시되느냐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시 정리한다면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삶, 작가의 의도. 그래서 작가가 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번째 반영론적 관점은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적 분위기가 나온다는 점. 3번째는 독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것. 그다음에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 그 중에서 뭘 중시한다? 언어를 중시하는데 그 언어에 드러난 표현적 기법이랄지, 리듬, 뭐 이미지, 어쩌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뭐 운율도 마찬가지고, 이걸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무슨 관점이다, 같이? 그렇죠. 내재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러시죠. 자, 김소래 진달래꽃 같은 경우 우리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학 이해 관점으로 대해서 어떤 이해 관점으로 이해했는지를 한번 맞춰봐요. 김소래 진달래꽃을 읽고 나서 김소래 진달래꽃이 있죠. 진달래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사랑 이야기,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하에 국권을 상실한 그런 시대적 아픔을 이별의 그런 남녀간의 이별의 아픔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다면 어떤 문학적 이해 관점일까요? 내가 이렇게 이 김소래 진달래꽃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어떤 이해적 관점으로 이해했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소래 진달래꽃은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또는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일제에게 강탈당한 조국 상실, 국권 상실의 아픔을 결국 남녀간의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관점이다? 시작. 그렇지, 반영론이죠. 시대적 환경,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일제 강점 또는 그 일제 강점을 통한 국권 상실하는 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김소래 진달래꽃은 작가가 19살 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후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했다. 어떨까요, 그러면? 뭘까요? 김소래 진달래꽃이 작가가 19살 때 사랑했던 이와 헤어진 후 그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문학적 이해 관점과 뭐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작가를 고려했잖아. 작가. 그걸 표현론이라고. 무슨 론? 표현론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잘하다. 또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김소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읽고 이타주의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 라고 한다면 무슨 관점일까? 효용론이죠. 깨닫게 됐어, 알게 됐어, 인식하게 됐어 이런 말 나오면 대체적으로 효용론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정리됐나요?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김소래 진달래꽃은 대체적으로 아직 이해 안 되더라도 알아둬요. 삼음보에 7호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다. 뭘까요, 그러면? 삼음보에 7호조를 갖고 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문학 작품을 이해했단 뭘까요? 삼음보에 7호조의 서정민요 형식을 통해서 이별의 아픔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문학적 관점? 그렇죠.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 그렇죠. 절대주의적 관점, 내질 관점. 따라서 이런 내질 관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이라고 그래요. 무슨 논이라고 한다? 절대론이다. 다른 말로 존재론이다. 자, 결국 문학 이런 작품들이 언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존재론이다. 언어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론이다.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존재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리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다음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한 걸 찾아라. 다음 작품을 이해한 것 중 문학 이해 관점이 다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외재적이냐? 내재적이냐? 그것을 갖다 분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외재적 관점이 있고 뭐가 있다 같이? 내재적 관점이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어떤 관점을 치중해서 읽다 보면, 그러죠? 어떤 한 가지의 또 기준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그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어떤 것에 다방면으로 살펴야 할 거 아니야. 다방면으로 상대방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문학도 마찬가지. 어떤 작품을 이해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런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어느 한 관점을 치중해서 이해하지 않고 이 네 가지 관점을 적절히 수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작품을 좀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이 네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다 통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요. 무슨 관점? 종합주의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 종합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종합주의적 관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겠지. 작가의 의도 또는 시대적 어떤 분위기, 환경, 독자의 감정, 더 나아가서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표현상 특징까지 아울러 다 들어있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종합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겠고, 이것도 좀 더 표로서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여러분 교재 11페이지 보면 그 표 나와요. 나오죠? 그걸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로서 제시해 놨다라고 하는 거고. 물학적인 비평 양식으로 한다면 이런 외적 관점을 다 통할할 수 있는 그런 비평 양식으로서 역사주의 비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평이 있다는 것? 역사주의 비평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주의 비평. 무슨 비평? 역사주의 비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내재적 관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뭐 신비평이다, 뭐 구조주의 비평이다, 분석주의다, 그 다음에 형식주의다. 이것들이 바로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관점, 더러 신문제 출제되니까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3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면 문학의 미의식 나와요. 나오죠?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학의 미의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문학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을 다룬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인생의 그런 어떤 추악함이라고 할까? 어떤 추악한 것도 사실 뭔가 좀 대비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또는 아름다움으로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악함이 나온다고 해서 전반적인 추악함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학은 사실 어떤 것을 지향하게 되냐면 아름다움을 지향하게 된다. 뭘 지향하게 된다? 아름다움을 지향하게 된다. 그 문학 속에 드러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크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몇 가지 분류하고 있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순곰이랄지, 우아미랄지, 비장미랄지, 골개미랄지 쭉 넘기면 나와요. 동그라미 해볼까? 한번 교재 13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무슨 미? 순곰이. 두 번째 무슨 미? 우아미. 세 번째 무슨 미? 비장미. 네 번째 무슨 미? 골개미. 쭉 나오죠? 문학 미의식. 그래서 이제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가장 쉽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의 관점, 그 다음에 문학의 미의식에서 나온다. 요 표 하나 그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문학의 관점. 자, 문학의 미의식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요 표를 하나 다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위에 것은 있어야 할 것. 이런 용어를 통해서 한번 시문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약간 철학적인 어떤 용어들이 들어가지만, 어찌됐든, 미의식을 따지라는 것은 약간 철학적 요소가 가미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철학적이라는 것은 다소 뭐다? 관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냐면 두 번째로 있는 것. 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융합. 융합이라는 말은 대체 다른 말로 바꾸면 조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융합은 조화.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상반되는 거죠. 다소 이제 융합이라는 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뭐다 나왔죠? 긍정적인 상황이야. 긍정적인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긍정적 상황이고, 이쪽은 상반이라는 것은 뭐다? 상반된다. 서로 상반된다는 것은 뭐야? 다지? 반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가 된다. 그러니까 왜? 다소 부정적이죠. 부정적을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어야 할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이상이다 생각하면 돼. 이상이 있죠? 이상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있는 거. 존재하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존재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기 교실 안에. 그게 뭐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존재. 이거는 뭐냐? 있는 것은 현실과 관련되어 있죠. 지금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거, 실제 있는 거,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잘 좀 봐봐요. 있는 것이 현실보다는 오히려 있어야 할 것, 이상이 있죠. 이상을 추구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또는 뭐 이상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해야 하네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뭘 꾸고 살아? 꿈을 꾸고 살지. 꿈을 꾸고 산다는 것은 뭐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실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뭐 꾸고 있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어, 없어요? 있죠. 아직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 실현 의지를 갖고 지향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실현이지. 이상에 대한 어떤 실현 의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순곰이라고 그래요. 무슨 미? 순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미다? 다 같이 순곰이. 그래서 결국 그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의지.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그런 어떤 의지가 대체로 보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결하게 느낄 때 있겠죠. 특히 종교적인 어떤 신앙과 관련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어떤 세상이 있잖아. 그런 걸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좀 그 사람에 대해서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고결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얘기했을 때 그 작품 속에 고결성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으면 대체로 뭐가 된다? 그건 순고미가 된다. 그리고 현실 속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면 뭐다 같이 순고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반면에 이제 여기 무슨 미가 있냐면 우함이라는 게 있어. 우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는 거죠. 어떤 이상의 실현의 의지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우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함 속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죠. 안분지족이랄지 안빈낙도랄지. 자, 이런 안분지족, 안빈낙도라는 말이 주로 나오는 것이 뭐다 같이? 무슨 미? 우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분지족이랄지 안빈낙도란 말이 주로 많이 들어간다. 사실 그렇죠. 내 지금의 어떤 삶에 뭐 하는 거? 만족하는. 그것이 가난하든, 알겠죠? 내가 권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든, 또는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말해 출중한 어떤 지혜를 갖고 있지 않든, 내 지금의 어떤 삶에 뭐 할 때? 만족할 때.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국어를 시험 봤을 것 같아. 국어 시험 보면 내가 100점 맞아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80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50점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학부모님이 피자를 쏘가지고 피자를 먹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피자를 먹었냐? 피자를 왜 그 부모님이 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딸에게. 그랬더니 내 딸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평소에 수학을 보면 20점, 10점 이런 데서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맞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수학을 갖다가 50을 맞게 된 거야. 50점. 자, 그 부모는 기뻐 안 기뻐? 기쁘죠? 매번 수학 시험 보면 10점, 20점만 맞는 자기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아빠 나 수학 50점 맞았어 라고 가져왔는데 너무 부모도 기쁜 거야. 그래서 내 자식 장하다 라고 하면서 그 반에 피자를 쏜 거예요. 자, 내 딸 같은 경우는 좀 더 공부를 좀 그래도 학교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90점을 맞더라도 만족감이 없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50점 맞아서 대만족, 가족이 같이 만족하는, 그러잖아요. 다 상대적이죠. 나의 만족의 기준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의 기준을 자꾸 뭐 해야 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삶에 뭐 해져요?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만족의 기준을 자꾸 높여놓으니까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도 만족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0만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는, 욕심은 뭐가 있다? 끝이 없다. 속담 가운데 말 타면 경마 잡힌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 타면 경마 잡힌다. 말을 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말 한 번 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말을 타니까 뭐 하고 싶어?
경주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 더해지고 더해져. 그래서 욕심은 플러스야, 플러스. 근데 우리의 삶은 만족도는 뭐다? 그것을 마이너스 할 때, 뺄셈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덧셈은 욕망의 삶, 욕심의 삶. 그 욕심의 끝은 없어. 그래서 계속 더하기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심할까? 그 끝은 어느 순간에는 뭐가 그 정상이 결국 거꾸로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요. 한없는 그런 낙심과 한없는 절망과 한없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부족함에 자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 모두 뭐 하자? 기대치를 낮추자.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기대치, 자기의 만족의 기대치를 낮추는 것. 알겠죠? 그러면 조그마한 것에도 뭐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의미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아미는 바로 안문지족이요 안빈낙도예요. 우리 그 고전 시간을 보면 그런 정서를 담은 게 있어요. 내가 아침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대하더라도 그것을 대할 수 있음에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좀 더 참다운 삶이라고 할까? 인생에 있어서 다소 뭐랄까요? 좀 가치적인 삶이라고 할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삶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 무슨 삶? 감사한다는 것은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거든요. 만족의 삶이거든요.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된가요?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죠. 만족해야만이 뭐가 있어? 감사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의 내 삶이 뭐하다면? 만족하다면. 내가 얻어진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하다면? 만족하다면. 알겠죠? 만족하다면이 아니라 만족한 거예요. 알겠어요? 갖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 기대치를 낮추면 내 삶은 뭐 한다? 만족한 거고. 만족하는 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안분지족 나왔다, 안빈낙도 나오면 뭐에 다치? 우아함이.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그래서 많은 장애가 생깁니다.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림돌 속에서, 그런 장애물 속에서 나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생기는 슬픔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장미예요. 부정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실현 의지. 아십니까? 때에 따른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의 나의 실현이, 그런 의지는 있지만 때에 따라 그런 장애물 때문에, 알겠죠? 벽 때문에, 힘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느낄 때 갖는 슬픔. 결국 이것이 뭐다? 비장미로 나타난다. 비장.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갖는 현실 극복의 의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뭐라고 그래? 비장한 각오. 무슨 각오? 비장한 각오. 여러분들 그러죠? 편안한 학원 생활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부대적 상황이 있죠. 그러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돈도 필요하죠.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해? 돈도 필요하죠. 그 돈도 필요해. 근데 돈을 필요하는데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면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꿈이라고 할까? 결국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데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데?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다면 그로 인한 슬픔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딱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딱 6개월 정도야. 6개월,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야. 그러면 어떻게 돼? 6개월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하죠. 그죠? 내가 6개월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데 이 얼마를 어떻게 분배하고 내가 올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6개월 안에 이 돈의 양만큼 이 돈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속에서, 존재 속에서 이 돈에 의해서 내가 그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상당 부분 많은 노력을 하겠지. 비장한 각오를 하겠지. 무슨 미? 비장미다. 그래서 이 비장미가 느껴지는 대체로 어디가 나와? 부정적인 상황이야?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런 비장미도 나타난 거예요. 이해됐나요? 고함이겠다. 더더구나 그 밑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오히려 있는 것. 자, 이 속에 나타난 것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골개미라는 게 있어요. 골개미. 골개미라는 것은 역시 부정적 상황이죠. 부정적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비장미가 그런 것을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의 극복의 의지를 표현한 거라면 골개미라는 것은 다시 뭐냐니까 웃음적 요소. 그죠? 웃음적 요소 그런 상황이죠. 비웃는 거죠, 사실은. 웃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풍자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웃음을 갖다가 자아내게 하고요. 또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가미되는 거예요. 특히 웃음을 갖다가 유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해악이라고 하죠.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뭘 유발할 수 있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비상식적인 행위나 말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골개미다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비판적 요소 강해되면 이걸 무슨 미라고 그래? 풍자라고 얘기한다. 풍자와 해악을 합쳐 무슨 미? 골개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미의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 네 가지. 그래서 이제 긍정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미의식은 그 두 가지. 순고미와 뭐가 있다? 우아미가 있는 거고. 부정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미의식이 뭐가 있다? 그렇지. 비장미와 뭐가 있다는 점? 골개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방향만 틀려. 현실이 오히려 이상으로 조화되는 것.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는데 현실이 이상적인 것을 지향할 때 무슨 미? 순고미라고 하고 오히려 이상이 현실을 지향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 우아함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을 것과 있는 것 가운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지향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부정적 상황을 갖다 뭐하고 다 같이 지향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지만 있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알겠죠? 그때 나타나는 슬픔, 좌절, 절망, 체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것도 다 무슨 미와 관련되어 있다? 비장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참고도 있고 그런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뭐 하라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알겠습니까? 그런 극한적 상황을 비상식적 행위를 통해서 웃음을 결국 자아낼 수 있는 것 다 무슨입니다? 골개미. 그래서 이 주로 골개미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런 장르들이 사설시조. 사설, 조선 후기에 나왔던 어떤 사설시조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판소리랄지 그 다음에 탈춤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사설시조, 그 다음에 판소리, 그 다음 뭐가 있다 하지? 탈춤.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한다는 점? 이런 거 떴다 하면 무슨 미? 골개미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문학적 미의식,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보니까 월명사의 제명매가 있어 없어? 월명사의 제명매가 보입니까? 교재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월명사의 제명매가 나오죠? 향가죠. 19채 향가인데 그 속에 나타나는 미의식이 이제 순고미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보면 생사로랑 예 있음에 저이고 저이다. 저이다는 말은 나중에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고전문학에서 저이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뜻이 두려워하고 여기서 예 있으면 예라는 건 이승이죠. 죽고 사는 문제는 저승에 있어요? 이승에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저승에 있어? 이승에 있어? 이승에 있지. 그렇지? 저승에 가면 다 뭐 죽고 생사라는 것이 초월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이 현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플까? 사고 날까? 죽을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이해됐나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단 있고 가난 있고 어느 가잘 잃은 바람에 이에 저희 떨어질 잎처럼. 그래서 죽은 누이. 월명사기는 누이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이제 당시 승려였기 때문에 속가로 함부로 내려갈 수 없었고 그 동생도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찰나에 어느 날 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려갔겠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노래는 그 누이가 45제, 죽은 지 45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체적으로 그때
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상. 불가에서는 그렇게 45자에서 탈상하는데 이 탈상 행사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제망명예가. 그래서 거기 보면 하단가제 나고 가단것도 못 따온 적 있죠. 여기까지가 밑줄치며 여기까지. 생사로는 여 있음에 저이고부터 시작해서 하단가제 나고 가는 것도 못 따온 적 여기까지 묶어봐. 여기까지 묶으면 여기 나오는 건 뭘까? 결국 누이가 죽었죠. 누이가 죽었죠? 그 누이가 가는 것도 내가 이뤄주지 않았네. 네가 죽으면 이런 곳에 이르게 된단다.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그 누이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는데 죽었죠. 그게 안타깝죠. 자, 그래서 결국 구천을 떠들고 있는 누이를 향해서 뭐하고 했다? 그 밑에 여기까지는 그 뭘까? 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나타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잘 드러나 있지. 그렇다면 어때요? 상당히 누이가 죽었다는 것은 상황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부정적 상황에서 내가 그 동생의 죽음의 사역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일렀다, 못 일렀다? 이루지 못했죠. 이루지 못한 것에 나타난 아쉬움, 슬픔이 있어 없어? 있지.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문학적 미의식보다 비장미다 이 말이야.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묶은 것은 비장미야. 근데 그 비장,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다? 밑에 아으 미타자레 맛볼라 도닦아 기다리고 있지. 종교적인 섭리, 종교적인 어떤 섭리를 통해서 그 슬픔을 누이의 주로부터 오는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곰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월명사 쳤던 제만매가의 주제적인 측면을 보면 다분히 미의식은 무슨 미라고 해야 된다? 순곰이라고 해야 되고, 또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제만매가에 나타난 미의식으로서 알맞게 짝지어라 하면 무슨 미? 그렇죠? 비장미와 순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우아함이라는 게 있잖아. 우아함에는 뭘로 얘기한다고 했다? 현실에 대한 만족, 현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미의식은 우아함이가 된다. 물에 좋은 일이 어보생이 아니더냐, 있죠? 이런 거다 보니 거기 좀 편집이 잘못돼서 좀 약간 작견이 나오는데 나중에 책 나올 때는 그대로 잘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윤선도의 무슨 사시다? 어부 사시사가 돼요. 그래서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는 사실 윤선도라는 사람은 양반이었거든요. 양반이기 때문에 당시 산업공상에 엄격한 신분적 제도가 있는 조선시대에서 양반이 어부 노릇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부는 뭐야? 낚시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월을 갖다 보내는 거죠. 재밌게 보내는 거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러한 거래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그 점의 현실. 만족하다,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다는 얘기거든. 따라서 나타난 미의식은 뭐다 나왔지? 우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로 넘길까요? 뒤로 넘기다 보면 밑에 있네. 비장미. 자, 비장미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육신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네, 사육신이랄지 또는 생육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 왕자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육신과 살아서 지조를 지키고자 했던 생육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어떤 임금을 통해서 임금을 불사이구이라고 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교적 이념으로 본다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신이잖아. 그런 거래요. 그러죠? 충신이죠, 충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충신들이 뭘 해야 돼? 더 칭찬받고 더 상을 받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충신들이 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그런 충신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갖는 슬픔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타난 미의식은 무슨 미다 나지? 비장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비장미와 관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에 나타난 무색이 무덤이다. 골개미. 탈춤을 제시해놓고 있죠. 탈춤. 여기서 말뚝이 동그라미, 말뚝이 동그라미, 말뚝이. 자, 말뚝이 동그라미 했습니까? 말뚝이 동그라미 했다. 됐죠? 자, 이 말뚝이와 관련돼서 보면 말뚝이는 하인입니다. 하인이고요. 양반이 주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말뚝이가 주인에 대해서 하는 도리는 뭘까요? 복종이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말뚝이는 주인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는 점?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아이러니하죠. 주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인이 주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현실. 결국 있을 것은 뭘까? 있을 것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있는 것은 오히려 하인이 주인에 대해서 뭐 하는 거겠다 나왔지?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조롱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을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 무슨 미?
골개미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골개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비상식적으로 만들었을 때 뭐로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유발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원래 양반은 근엄하게 거려야 돼. 그런데 그게 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그것을 뭐랄까요? 웃긴 행동을 통해서, 양반의 웃긴 행동이랄지 또는 뭡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뭘 자아낸다?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겠죠. 다 무슨입니다? 다 같이 골개미와 관련되어 있다. 자, 문학 일반론 파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것은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학의 이해 관점과 문학의 미의식. 그래서 작품이 조진 상태에서 그 작품의 문학적 미의식이 뭐냐? 이런 식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